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누가 되든 상관없다며 주식시장은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미증시의 강세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 건데요.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대선 당일인 현지 시간 5일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2% 올라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2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43%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1.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는 오전 한때 $40 이상에서 거래가 됐습니다만 오후 2시경 첫 번째 거래 중단이 발생하며 $35.51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거래가 재개된 지 2분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두 번째 거래 중단이 일어났고요. 세 번째 거래 중단 시 주가는 $34.35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미디어의 개인 투자자 중 다수는 공화당 후보의 팬으로 그를 지지하거나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미디어 주가 변동성은 대선 결과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수사당국이 탈세 의혹 조사의 일환으로 현지 시간 5일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자금 세탁, 중대한 세무 사기 및 미신고 혐의로 2022년 11월 시작된 예비조사의 일환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금융검찰청은 프랑스 내 넷플릭스 사무실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검찰 역시 프랑스의 법률 지원 요청 차원이라며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양국 당국 간 협력 조사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 협력기관인 유로저스트를 통해 조정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 당일인 현지 시간 5일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0,000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전 11시 55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26% 오른 $7491에 거래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70,000 선에 오른 것은 지난 1일 이후 4일 만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29일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73,000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상승은 주춤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베팅 사이트에서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누가 되든 47번째 백악관의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외신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1.02%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도 1.23%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43% 상승하면서 모두 1% 넘는 상승폭을 그려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에서도 급변동에 대비하며 활기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미 증시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론 속에서 일제히 랠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드디어 미 대선 본투표 날입니다. 선거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요. 선거 직전일까지 발표된 예측 모델을 보면 두 후보는 50대 50, 초박빙 양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시장 역시 숨죽이며 당선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유권자는 2억 4,400만 명 규모로 추정이 되는데요. 워낙에 판세가 팽팽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 참여율까지도 높은 상황이라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미 대선과 함께 미 전역에서는 상하원 선거도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선거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현재는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게 되는데 상원의 경우에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기존 상황을 유지하면서 2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다수당의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상원 다수당의 교체가 이뤄질 걸로 전망하고 있죠. 하원은 2년마다 435석을 전부 새로 선출하는데요. 현재는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2석이며 나머지 3석은 공석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기존 의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4석을 추가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하원, 공화당이 상원을 나눠 갖게 되면 누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더라도 급격한 정책 변화를 꾀하기가 어렵게 되죠. 대선 결과와 맞물려서 상하원을 어느 당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미 정국과 더 나아가 국제 경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4.3포인트 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반도체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9% 상승했습니다. 다시 5,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12월분 WTI는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배럴당 72달러 선을 뚫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제히 상승하면서 미 대선에 대한 경계감보단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애플은 0.65%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인도네시아 산업부에 1,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네시아가 아이폰 16의 판매를 금지한 바 있는데 이 조치를 풀기 위한 제안으로 풀이가 됩니다. 아직 해당 투자안은 최종안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 당국 역시도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계속해서 상황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3%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는 3% 가까운 큰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금요일에 다우지수에 편입이 되는 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 스타트업인 xAI에 대규모 투자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까지도 엔비디아에 전해졌습니다. 알파벳은 0.31%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마존 역시도 상승했는데 1.9%, 2% 가까운 상승폭 그려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2% 이상, 브로드컴은 3% 이상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 대선일을 맞아서 각 후보별 관련 섹터와 수혜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리스 관련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태양광 및 친환경 에너지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 추이 살펴보죠. 태양광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탔습니다. 퍼스트솔라는 1.7% 상승한 215.89달러에 장을 마쳤고요. 썬런 역시도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5.16% 상승하며 16.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같은 경우도 3% 이상의 상승폭 그려내면서 1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외에 풍력발전 관련주죠. TPI 컴포지트도 5% 넘게 올렸고요. 친환경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 역시도 해리스 수혜주로 묶이는데 2%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유리한 종목과 섹터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비트코인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스스로를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공언하면서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는데요.
미 대선 당일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 선을 회복한 뒤에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주가가 2% 넘게 상승했고요. 채굴 기업인 라이엇 플랫폼즈는 8%가 넘는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원전주 역시도 트럼프 관련 섹터로 묶이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1.9% 상승하는 오늘장 흐름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서 금융주 역시도 트럼프 수혜주로 묶입니다.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살펴보면 1.5%가량 상승한 117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또 개별 종목별로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트럼프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테슬라 역시도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오늘장에서 3.5%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트럼프 후보가 지분의 약 57%를 보유하고 있는 미 대선 테마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1.16% 하락하면서 최종적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까지도 보이다가 장 후반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가 잇따라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두 후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수혜를 받는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팽팽한 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투심이 갈팡질팡하는 상황입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도 수혜를 받는 섹터 존재하는데요. 미 대선에서 두 후보 모두 지금 안보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라서 방산 수요가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누가 당선이 돼도 생물보안법은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도 영향을 크게 받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앞으로 AI 시대로의 전환에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이라 전력 인프라 업종 역시도 양 후보 모두의 수혜를 받는 섹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와이드 미국 특집 시작합니다. 자, 전 세계를 한 해 내내 쥐고 흔들었던 미국 대선 드디어 뚜껑이 열렸습니다. 최근 60년 중에 가장 치열한 선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새 47대 미국 대선 그 결과에 시장의 모든 시선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 그리고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미국 대선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초박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 중 압승을 거두게 된다면 오늘 오후에도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박빙 구도라면 내일까지 개표 현황을 두들겨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초박빙 현상입니다. 먼저 소장님, 현재 대선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초초초 접전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전문가들의 분석 그리고 저도 오기 직전까지 CNN을 계속 보면서 뉴욕타임즈도 보고 워싱턴 포스트도 보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까지 미국 이제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까지 진행 중입니다. 알래스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끝이 나는데 각 주마다 또 투표 마감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이번 선거가 초초초 접전인데다가 지금 우편 사전 투표가 6,700만 명, 대면 사전 투표까지 포함하면 무려 8,300만 명이 투표를 냈고 이걸 이제 다 개표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나 미국 내의 분석을 보면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가 이제 전격 교체가 됐죠. 그러면서 앞서 나가다가 다시 막판에 또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아주 맹렬하게 쫓아가는 상황이고 어떤 분석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막판에 추격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뭐 트럼프가 조금 더 앞선다 이런 또 분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오히려 이 뭐 우리 시간으로 내일도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 미국 대선과 함께 상원의 3분의 1 그리고 하원 선거가 또 실시가 되거든요. 이른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화당의 이 대통령 또 의회까지 싹쓸이하는 레드 스윕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대체로 판세를 보면 그래서 레드 스윕이 나오느냐 아니면 민주당 대통령의 의회는 공화당이 가져가느냐 이게 상당히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평론가님, 예. 사실 내일이 되어야 이제는 뭐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판도를 저희가 어떻게 시선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까요? 우리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 소장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네.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 펜실베니아 사는 50대 백인 여성 샬롯 아줌마가 누굴 찍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대략 확보해 놓은 선거인단 수를 보니까 해리스가 226명, 트럼프가 219명이라고 해요. 현재 그러고 나서 나머지 조금 더 확보한 인원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각각 251명이라는 것이죠. 자, 별의 숫자 270에서 19명이 빠지는 숫자입니다. 게다가 거기다 펜실베니아에 배정된 선거인단 숫자가 19명이에요. 공교롭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선의 이슈를 가장 큰 이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성의 임신 중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백인으로 생각할 것이냐, 여성으로 생각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펜실베니아에 사는 50대 여성 샬롯 아줌마가 누굴 찍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런 상황을 한반도 지구 정반대편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지금 과연 누가 이긴다 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관점은 펜실베니아 19명입니다.
펜실베니아주가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는 펜실베니아주를 이겼어요. 네. 근데 지난번 4년 전에 바이든에게 패배를 했을 때는 펜실베니아주를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이제 가져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펜실베니아주가 이번에 뜨거워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도 그렇고 또 자기 집안이 상당히 이른바 우리가 명문이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를 또 우리가 워튼 스쿨을 이제 졸업을 해서 펜실베니아에 대한 애정이 상당해요. 근데 이번에 또 유세 중에 푸에르토리코에 대해서 이제 이 지원 유세를 하던 공화당 지지자인 코미디언이 올라와서 푸에르토리코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히 푸에르토리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또 이 펜실베니아주입니다. 그래서 더 뜨거워지고 있어요. 네, 우선 평론가님께서는 펜실베니아에 살고 있는 미스 샬론 여사께서 누구에게 투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소장님께서도 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사전투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대선, 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역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번 대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평론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초강대국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정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트럼프냐 트럼프 아니냐, 트럼프를 당선시킬 것이냐 트럼프를 낙선시킬 것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부가 해왔던 그 모든 행정, 정치, 국제정치 이 모든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고 이미 우리는 지난 그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이 상황은 지구 전체, 특히 우리 한반도에서는 굉장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전 세계인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 선거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상황까지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타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솔직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은 시간인데요. 자,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소장님부터 들어볼까요?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 날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에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글로벌 정치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 달 전과 또 일주일 전과 하루 전과 1시간 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이건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 업체 이른바 도박사들이죠. 이런 분들은 많이들 지금 아직도 그 비율은 좀 줄어들었지만 무게를 싣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나 데이터를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아주 가파르게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뭐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이제 분석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읽었던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런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론조사든 또는 배팅 업체에서 하는 것이든 이건 다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미국은 승자 독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서 한 표만 더 받아도 전체 선거인단을 19명이든 10명이든 50명이든 다 가져가요. 그래서 의외로 좀 표차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한쪽이 70표 또는 선거인단 기준으로요. 또 70명, 80명 이상 차이가 나는 압승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서울경제TV와 함께하면서 왜냐하면 어떤 경제적 여파를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누가 되느냐보다도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지금 우리 시간 기준으로 8,379만 명 투표를 마쳤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평론가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예. 어떤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까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 피해 가셨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피해갈까 하다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 게 56%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얘기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바라보는 미국 대선이나 한반도에서 바라보는 미국 대선이 똑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지구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해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거라는 건 추세예요. 그 미국 선거가 치열한데 맨 막판에 기울어져 있는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후보가 바로 해리스 후보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결한 해리스 측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저 어디 근거 있는 거 아니고요. 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방금 전에 이소연 앵커가 본 투표일인 투표 아직까지 알래스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다 마감된 건 아닙니다. 주별도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투표율이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입니다만 미국 시각으로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상당히 본 선거일 날 투표율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전 투표율이 미국의 민주당에 대체적으로 투표하는 성향이 강하다면 젊은 세대들 그렇다면 또 라틴계 또 유권자들 그렇다면 또 백인들이 미국의 유권자들은 지난 2020년 미국의 출구조사 기준으로 하면 백인이 67%나 되거든요. 백인들 투표가 많았다면 상당히 그래도 트럼프에게도 좀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는 사실 투표율이 반영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런 만큼 투표율, 실제 투표율이죠. 그냥 가상적으로 투표할 것이냐는 의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여전히 한 달 전에 베팅 업체에서 트럼프에게 무게를 실었듯이 트럼프 후보자에게도 아직까지 그 당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열려 있다 이렇게도 분석을 해봅니다. 그 우리 배 소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방송에서 공교롭게 트럼프 대 해리스로 나뉜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놈의 미국 선거제도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지금까지 이 선거제도를 바꾸자라는 법안 제출이라 이걸 700번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아마 선거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 선거제도 이후에 어떤 전국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다. 아마 미국이 민주주의 종주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그 서울경제에서 대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야 우리 증시에 더 긍정적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제 한 전문가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해리스요. 해리스가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좋습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면 우리나라에 혹은 우리 증시에 더 도움이 될까? 한 말씀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해리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중기적으로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 정신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동맹 관계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 정치나 경제는 그다지 저는 장기적으로 가면은 이른바 트럼프에 따른 불확실성, 트럼프 노믹스에 대한 걱정이 매우 많은데 오히려 중국과 충돌하면서 우리에게는 더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전 나라에 10% 관세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미국 우선적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죠. 또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서 감세한다면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채권 금리도 채권 시장도 요동칠 수 있는 건 불안 요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복원하겠다. 이번에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집권 2기가 되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미국 의회는 또 공화당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아마 그 해리스 쪽에 손을 들어준 전문가가 간과했을 수 있는데 미국은 의회인도 상당히 강합니다. 의회하고 충돌하다 보면은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미국 국정을 끌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단기적으로는 해리스, 중기적으로는 누가 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오히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평론가님? 시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뜻미지근하면 제일 싫어해요. 아예 뜨거워지든지 아예 차가워지든지 시장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리스가 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변화없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와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해리스가 되는 것이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라 인정하겠는데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배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국과의 충돌 문제요. 중국과의 충돌 문제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했을 시에는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소위 무역 전쟁이라고 벌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은 상대방과 얽혀 있는데 그래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서로 등을 핥히는 관계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작년 2023년 12월 달에 시진핑과 바이든이 만났죠. 만나서 어느 정도 복싱 룰, 그러니까 등을 핥히거나 깨물거나 급소를 치거나 하지 말고 복싱 룰 정도는 하자라고 어느 정도 신사협정을 맺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2기로 들어서게 되는 해리스 정부라고 한다면 그 복싱 룰 정도의 경제 정책을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트럼프가 집권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살짝 나뉜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대선 대통령도 아주 중요하지만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회 장악 역시 더욱 중요하다라는 시각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도 살펴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미국의 경제 정책 관련된 법안들이 하원에서 결정이 돼요. 네. 예산안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극명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이제 하원이 438명이 다 교체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공화당이 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크게 이탈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하원은 공화당의 손으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100명인 주마다 2명씩 선출되는 상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선거인단이 왜 총 538명인가 궁금했는데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숫자를 더하면 538명이에요. 그래서 538.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거인단이 되는 것인데 상원이 이번에 공화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인데 그렇게 되면은 상원 하원을 다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후보까지 대통령이 되면 레드 스윕이 되죠. 그러면은 완전히 트럼프의 공약이 거의 100% 다 추진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해리스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공화당은 이 의회는 공화당, 대통령은 민주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갈등 요인 때문에 해리스가 원하는 정책을 의외로 추진을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해리스 정책이 고스란히 추진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 변동성도 글로벌 경제나 또 한국 경제,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미국은 우리보다도 더 의회가 막강해요. 그래서 그런 만큼 의회와 대통령이 같은 당으로 함께 가느냐 아니면 수입이 아니라 각각 다른 정당으로 가느냐 이것도 경제 정책이나 안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블루 스윕, 레드 스윕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두고 계신지 평론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진짜 이거는 뭐 하나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냥 찍는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블루 스윕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권력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미국 권력이 교체된다는 것은 의회까지 다 교체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 세계의 파급력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 하나를 딱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블루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레드 스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네. 이제 의회는 지금 이제 별개죠. 미국은 이제 투표를 할 때 대통령에게 하는 투표 용지와 또 의회 또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에게 투표하는 용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별도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일관 투표를 똑같은 당에게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번 경우에는 지금 전방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의회의 경우에는 공화당의 손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대통령은 예측 불가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자까지 되면 레드 스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해리스 후보자가 되면 뭐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대통령은 해리스 후보니까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의 손에 넘어가니까 레드 이렇게 돼서 블루와 레드가 섞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섬세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소장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후보자가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 따로 경우를 생각하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겠죠. 대통령 또 의회가 같이 가는 경우, 다르게 가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 이제 총 네 가지인데 현실적으로 지금 선거 예측에 따른 분석을 해보면은 의회는 지금 대체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전망도 공화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의회는 미국 의회는 공화당인데 대통령만 민주당인 해리스냐, 공화당인 또 트럼프냐 구분되는데 트럼프까지 대통령이 돼버리면 이제 레드 스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노믹스 지금 집권 2기의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이 다 추진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 대폭이나 감세, 그 다음에 또 관세는 이제 올릴 테니까 중국과의 충돌도 불가피하고요. 왜냐하면 미중 충돌에 대해서 가장 뚜렷한 지표가 중국에 대해서는 60에서 7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울경제신문이나 TV를 통해서도 여러 번 보도를 드렸듯이 이렇게 되면은 일단 세계 경제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제도 상당히 큰 타격이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2차 전지나 반도체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지원 다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량에 대해서만 별개로 중국에서 생산하도록 이건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데 포함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근데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의회는 공화당이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상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니까 바이든 때보다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이긴 하지만 현직 아직까지도 부통령입니다. 신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 경험이 그렇게 두터운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유색 인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바이든의 정책을 거의 한 8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데 이른바 리더십의 이 안정성, 지지율을 상당히 높여놓지 못하면은 대통령이 됐을 때 본인이 원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이든 행정부 때의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여성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라든지 특히 이제 낙태법 같은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현안인데 물론 이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의회는 이제 해리스로서는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가 공화당의 손에 넘어간다면 바이든 행정부 때의 한 80%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본인이 내걸었던 간판 정책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네,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 도중에 피식하셨는데 그 웃음의 의미도 정말 궁금하고요. 트럼프 2기에 관련된 우려감과 기대감 관련해서도 해설풀이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라는 것은 2017년, 18년, 19년 이어졌던 중국과의 그 뜨거웠던 무역 전쟁이 다시 현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이 나서 제가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이 났다는 게 뭐 이렇게 비웃은 건 아니고요.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것은 전 세계 경제가 이것이 어쩌면 얼어붙을 수 있다라는, 왜냐하면 미국 중심의 무역체제 WTO를 완전 무시해버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철저한 장사꾼이거든요. 자기 손에 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트럼프는 어떻게든 현재의 국제 패권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가져가려고 계속 노력을 할 거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아메리칸 퍼스트인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다시 아메리칸 퍼스트가 일기 트럼프처럼 되겠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세계 패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이 일기에 잡았던 그때의 힘보다 지금 미국의 힘이 훨씬 더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기 때 미처 하지 못했던 아메리칸 퍼스트의 그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기에는 좀 오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트럼프 집권은 어쩜 변동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전임 정권인 바이든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인지, 제가 만약에 해리스면 바이든 정부가 경제적으로 잘 못한 거에서 미안, 쏘리, 딱 인정하고 그럼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더 적극적으로 어필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해리스의 리더십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지금 막 불일 듯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을 것인가? 그저 부통령으로서 자기 역할만 했지 대통령으로서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해리스가 됐을 때는 미국 패권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 전쟁이라든지 특히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는 여기에 버겁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2기 정책을 이어받겠습니다만 훨씬 더 힘이 빠진 미국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간에 피식하고 웃었던 거에서 혹시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해하신 거 있으면 오해 푸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하겠죠.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해야 할 대선 이후의 관전 포인트, 우리 두 분께 딱 한마디씩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부터 딱 한마디 들어볼까요? 저는 뭐 반도체인 것 같아요. 반도체. 우리가 이제 경제 TV니까 결과적으로 반도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미국 대선의 향방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반도체랑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트럼프의 경우에는 중국과 이제 충돌하고 견제하면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 원전이나 방산이나 조선 쪽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전력 쪽은 이제 누가 되더라도 좋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해리스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인데 결국은 저는 반도체의 운명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라고 찝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평론가님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배 소장님 먼저 얘기해요. 뺏어버렸어요. 네, 뺏어버렸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다른 이야기 할게요. 전 딱 한마디로 했는데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한국의 증시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해리스, 트럼프, 해리스 양쪽에 선을 지금 바로 대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와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경제평론가 그리고 인사이트계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알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가 대다수의 주에서 시작이 됐고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승부 예측 모델은 선거 직전까지도 양측의 동률을 나타냈는데요. 이코노미스트의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4일 기준 예상 승률은 50대 50으로 분석됐습니다. 역대 미 대선의 족집게 예측가로 유명한 통계학자 네이트 실버도 동률을 예상했는데요. 실버는 5일 자정의 마지막으로 예측 모델을 구동한 결과 총 8만 회의 시뮬레이션 중에 해리스가 매우 근소하게 절반을 넘은 4만 12회, 50.015%의 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버는 동전 던지기에서 경험적으로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5%로 해리스의 승률보다 높다면서 이번 레이스는 동전 던지기보다도 박빙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당선되는데요. 선거인단이 동수를 기록할 경우 차기 대통령을 결정하는 권한은 연방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844억 달러로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에 708억 달러 대비 19.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838억 달러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수입이 3,523억 달러로 전월 대비 3% 늘었는데요. 연말 연휴 시즌을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달 항만노조 파업에 대비해서 재고 비축량을 크게 늘린 것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출은 2,67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2% 줄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이 현지 시간 5일 10월 서비스업 PMI가 5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50을 초과하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만큼 미국 서비스업 업황이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며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인 53.8을 웃돌았고 전달의 54.9도 1.1포인트 상회한 수치입니다. 4개월 연속으로 서비스업 업황이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10월 서비스업 PMI는 지난 2022년 7월 56.4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지수는 55로 나타났습니다. S&P 글로벌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 부문의 약세를 상쇄하고 4분기 초에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노조가 7주 넘게 이어진 파업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보잉 최대 노조인 IAM 751 지부는 노조원 투표 결과 약 59%가 4년간 급여를 38% 인상하는 방안 등의 노동 계약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 노동자 3만 3천 명 가운데 2만 6천 명가량이 투표에 참여했다며 승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로써 53일간의 파업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파업 종료로 노동자들은 이르면 6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12일까지는 복귀해야 합니다. 앞서 보잉 노조는 40%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3일부터 파업을 이어왔으며 사측 제안을 여러 차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항공기 제작 및 인도에 차질을 빚어왔던 보잉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자본 조달로 회사의 신용등급 강등은 막아냈지만 보잉의 주가는 올해만 41%가량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